네, 안녕하세요. 윤영금 변리사입니다. 상표법 입문 강의 17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리사 시험 1차 대비용으로 입문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자, 그 앞에까지 우리 지금 등록 요건을 쭉 봐왔기 때문에 그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상표법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등록 요건입니다. 등록 요건. 특히 이제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게 내가 지금 위치가 어딘지 공부하는 게, 그래서 앞에선 상표의 정의, 절차, 그 다음에 뭐 등록 요건 이런 걸 보는데, 등록 요건 말 그대로 상표가 등록받기 위한 요건이다. 등록 요건을 만족해야지만 리지스트레이션 최종 등록이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권리가 발생을 하고 심판 소송, 그다음에 또 그 외에 이제 회계 상표, 그다음에 마드리드라는 절차를 배우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제일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게 등록 요건인데, 기본 강의 때도 등록 요건이 거의 뭐 3분의 1 이상 제일 많이 시간이 투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상표가 등록이 되어야지만 권리가 발생을 하고, 또 등록에 대한 부분 때문에 침해에 대한 걸 판단할 때 정말 중요한 요건들이 많이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잘 해두셔야 되고요. 당연히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 중에 또 하나가 등록 요건이고, 다 이런 것들이 다른 심판 소송 뭐 이런 부분에 다 연결이 되게 됩니다. 등록 요건은 주로 우리가 이제 심사를 하게 되면 이제 상표 출원을 하죠. 출원이 뭐라고 했죠? 어플리케이션, 보통 제가 A라고 표시를 한다고 했고, 특허청에 상표를 신청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일본 제도를 따라오다 보니까 출원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심사를 하겠죠. 특허청의 심사관들이 심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등록 요건을 검토하게 되고, 거절 이유가 없으면 출원 공고가 되고, 그 다음에 일정한 기간 3개월 정도 지나면 등록 결정되고, 돈을 내면 최종 등록이 되고, 이때 권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 심사할 때 등록 요건을 판단하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지금 우리 앞에까지는 뭐 상품의 명칭 이런 부분들은 이제 나중에 좀 배우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게 2조 정의 규정 또는 뭐 상표 사용 이런 걸 배우게 됐었죠. 그 다음에 3조는 우리가 상표에 관련된 주체, 그렇죠? 주체적 요건을 좀 다루는 거 있다. 사용 의사 이런 것들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번 시간까지는 33조를 했었습니다. 자타식별력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등록 요건. 왜냐하면 상표의 경우에는 두 가지 기능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뭐였죠? 자타식별 기능, 출처 표시 기능. 이 두 가지 기능이 상표 정의 규정에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중에 자타식별 기능이 워낙 중요해서 33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4조를 배워야 되는데, 34조에서 되게 중요한 요건들 중에 하나가 동일 유사라는 요건들이 대부분 나옵니다. 어떤 동일 유사냐면, 자, 우리가 상표권 침해 이런 거 뭐 상표법을 공부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상표가 유사하다. 상표를 똑같이 카피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동일하게 하거나 아니면 동일하지 않더라도 비슷하게 나타나는 경우, 그걸 이제 우리는 이제 상표법에서는 이제 출처 혼동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됩니다. 자, 요 용어는 이제 뭐 워낙 많이 들으실 거고, 우리가 이제 나중에 논술 어떤 시험에서 이런 걸 쓰실 때, 특히 2차 시험에서 출처 혼동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게 됩니다. 유사 판단을 할 때는 항상 출처 혼동이 있느냐. 그러니까 어떤 상표를 보면 어떤 출처가 느껴져야 되는데, 그러한 출처가 혼동이 될 만큼 우리가 상표라든지 상품이 유사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동일한 건 당연히 같은 거니까요. 또 실제로 동일한 것도 완전 물리적으로 같은 것뿐만 아니라 거래 실정상 조금 넓게 보게 됩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이제 요 파트에서 34조로 넘어가기 직전에 우리가 상품과 상표의 동일 유사를 배우게 되고요. 실무에서는 너무 중요하고, 그런데 이제 이게 워낙 내용이 방대하니까 실제 시험에서는 지금 제가 경험적으로 보고 출제된 경우를 보면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서에 있는 내용 정도만 보시고, 대신 좀 숙달을 좀 하시기 위해서 많이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뭐 기본 강의 때도 자료를 드릴 거고 기본서에도 그런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는데, 많이 보시는 게 어렵게 나오지 않더라도 기본 개념을 잘 잡아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상품과 상표의 동일 유사가 34조에서 또는 35조에서도 나오거든요. 동일 유사라는 게 중요해서 그거를 이제 몇 회에 걸쳐서 이걸 쭉 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잠시 쉬어가는 타임이기도 한데, 이거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좀 알아두시면 상식입니다. 상식. 어떤 거냐면, 자, 이거 R 표시는 우리가 이제 제가 리지스트레이션이라는 용어로도 쓴다고 했죠. 등록이라는 표시고요. 요거 TM은
트레이드 마크라는 표시인데 상식으로 알아두십시오. 뭐 나중에 네이버 같은 데서 검색하면 이런 거 블로그로 제가 쓴 것들이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있고요. 자, R 표시는 등록받은 상표에만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TM이라는 건 트레이드 마크라는 걸 뜻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등록받았든 안 받았든 상관없이 난 상표로서 쓰고 있다는 표시이기 때문에 아주 자유롭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그거 이제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이런 것들은 뭐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변리사가 되시면 이제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도대체 뭐냐 이런 것들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거고 상표법과 관련된 건데 그런 것들 많이 물어보시면 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상품의 동일 유사를 배울 건데 우리가 이제 상품 같은 경우에 상표를 등록받을 때 항상 어떤 상품에 상표를 쓰느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상품이라는 건 워낙 많죠. 상거래상 쓰여지는 물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국제적으로 분류를 정해놓게 합니다. 니스 분류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특허법을 공부하시거나 그러면 파리 조약, 뭐 여러 가지 뭐 리스본 조약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어떤 지역 이름이 나오겠죠. 조약을 맺죠. 그래서 이런 것들 상품 분야도 니스 지역에서 한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니스 분류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상품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상품에 대해서는 34가지 분류가 있고요. 용도가 비슷한 것끼리 쭉 모아놨습니다. 예를 들면 의류라든지 신발 같은 것들은 25류,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이런 전자기기는 9류 라고 해서 분류를 정해놓고요. 상표를 등록받을 때도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상품만 있지 않죠. 우리가 이제 변리사업이라든지 식당업 이런 것들은 상품은 아니죠. 서비스죠. 그렇죠? 뭐 우리는 상품이라고 표현을 하긴 하지만 실제 내용은 서비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거는 35류부터 45류까지 11개 분류에서 나누게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류를 나눈 이유는 나중에 특허청에다가 출원을 하게 되면 분류된 대로 판단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더 자세한 것들은 뭐 유사군 코드라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기본 강의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그럼 분류가 그런 있으면 우리가 이제 상품 유사 판단 같은 것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특허청에서는 이제 출원을 하게 되면 유사군 코드가 부여가 돼서요. 상품마다 유사군 코드가 부여돼서 유사군 코드가 같다 그러면 보통 유사하다고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거는 특허청에서 하는 거고요. 그런데 실제적인 거로 이제 뭐 침해가 있거나 그러면 판단을 해야겠죠. 그래서 학설은 상품만 고려해서 판단하는 거다. 아니다. 상표도 고려해서 상품 유사를 판단하자. 이런 판례들이 있는데 판례는 이런 학설들이 있는데 판례는 절대적 판정설 입장, 즉 상품만 고려하지 상표를 뭘 부착했거나 이런 걸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품류가 우리 아까 용도별로 나눈다고 했지만 상품류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실제적인 판례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판례 내용인데 상품의 속성이나 상품의 거래 실정, 상표를 고려하지 않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상품의 속성, 거래 실정, 요거는 자주 얘기 나올 거니까 기억을 해주세요. 요걸 가지고 유사 판단을 한다. 더 자세하게는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우선 우리 딱 맛배기만 보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상표 유사 판단한다면 이런 것들은 유사가 어떻게 될까요? 방향 표시든 자동차. 자, 이게 상품의 속성이나 거래 실정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은 자동차에 같이 쓰여지는 거라 이런 것들은 유사로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유사냐 비유사냐는 제가 막 정하는 게 아니라 주로 판례에서 정해졌거나 아니면 심사 기준에 있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엔 뭐 관련도 없는 것 같은데 유사,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 비유사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반도체하고 컴퓨터 완전 관련성이 높아 보이죠. 이건 다 구류에 있는 건데 상품 분류 구류에도 있지만 얘네들은 비유사예요. 왜냐하면 이게 상품의 속성이나 거래 실정이 같이 쓰여지는 것 같지만 전혀 다르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휴대폰 충전기나 카세트 플레이어는 전자기기 제품이라서 이것도는 유사. 조금 확 와닿지는 않으시죠? 자, 이런 것들을 나중에 기본 강의 때 많은 상품 어떤 뭐 판례 예시를 많이 보여드릴 거고 자료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연습을 조금만 하시면 더 판단하는 어떤 또 실제 판례가 있는데 그거까지는 설명을 안 드렸고요. 판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품의 속성과 거래 실정을 고려해서 판단한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나중에 이제 우리 앞에서도 서비스도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서비스끼리는 어떻게 판단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와 상품, 예를 들면 상품은 만약에 한우 고기예요. 근데 서비스는 뭐 식당업 또는 한우 소매업.
자, 이건 다르죠, 분명히. 이런 경우에는 유사 판단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것들도 판례라든지 그런 걸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식으로 해가지고 상품의 유사 판단을 설명드렸는데요. 요거 다음에 상표 유사 판단도 잘 해두셔야지 35조 쉽게 이해가 되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동일 유사를 전제로 요건이 나오게 됩니다. 자, 16회에서는 상품 동일 유사 설명드렸고요.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18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